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 속도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고 전망을 하고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투자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기정사실처럼 다뤄왔었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야 투자시장이 식으면 안 되니까 기승전 나빤론을 펼치는 게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한편으로 연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을 꽤 오랫동안 지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긴축 완화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달궈진 시장을 향해 계속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파월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투자시장이 연준 말을 안 믿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통화정책의 결정권자인 연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투자시장만의 논리로 금리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기는 하죠.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왔었는데요. 원래 중앙은행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하게 쓰는 무기가 금리정책 이외에 연준의 말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것도 이런 종류인데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라는 직접적인 방법 말고도 연준의 입을 통해서 시장이 미리 좀 움츠러들거나 기지개를 펼치거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연준은 금리와 더불어 이 말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들어 연준의 말은 시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유하게 말하거나 혹은 빙빙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했죠. 이번 달 연준은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걸 또 시장이 금리 인상 종료로 그렇게 해석할까봐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연준 위원 중에 올해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올해 2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한다는 조건 하에 2년 후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파월은 며칠 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 2차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꽤 좋은 예측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죠. 게다가 파월이 엊그제는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2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돌직구 발언까지 했는데요. 연준의 말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직설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연준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 BIS나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번 달 들어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지금까지 언급해오던 문제를 과거보다 훨씬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준 외에 IMF나 이런 곳에서 현재 무슨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지금 우리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팬데믹 전인 이전의 낮은 물가 수준으로는 돌아가기 힘들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IMF 부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빙빙 돌려서 하던 말이 이 말인데 이거 저희가 예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내용을 풀어서 방송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딱 집어서 직설적으로 문제를 명확하게 말을 했어요. IMF는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지 아니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긴축을 끝내고 그냥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을 받아들인 채 그렇게 살아갈 건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다고 강조했어요. 긴축을 할 거면 똑바로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 물가를 포기하고 경기 침체를 막는 데 집중을 할 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똑바로 하라 이거네요.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물가 잡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내용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영국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찍어서 경고했습니다. 긴축을 하면서 한편으로 경기 살린다고 정부는 돈을 풀고 있는 그런 국가네요. 네, 아무튼 IMF 쪽에서 이번에 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보면
앞에서 캔들피그님도 말씀하신 건데 이번에 IMF의 수석 부총재 같은 경우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마치 중앙은행이 당장 긴축을 끝낼 것처럼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투영되면서 그동안 주식시장을 끌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되게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IMF의 수석 부총재는 이런 시장 기대는 성급한 기대라고 강조했고요. 그동안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금리 인상을 멈출 시점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투자 시장에 있는 일부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고금리 상황은 지속돼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경기 둔화는 필연적인 거죠. 그렇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서서히 둔화되어야 하는데 침체로 인해 긴축이 종료될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투자 시장이 계속 뜨겁게 지속되면 이게 불안하게 유지되는 거라서 내려앉을 때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걸 그걸 걱정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이렇게 지속되면 특히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 또 긴축에 따라 금융위기에 취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거 알면서도 부채 터지면 금융위기 오니까 금리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IMF 부총재는 무엇보다 물가 잡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을 놓쳐서 물가 잡는 걸 실패하면 나중에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게 되고 침체는 침체대로 또 겪으면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으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기조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상 물가 잡는 걸 뒤로 하고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물가를 못 잡으면 결국 다른 형태로 침체는 침체대로 오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부 국가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치는 사실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서 섣불리 경기 살리겠다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으로 돈 풀지 말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있죠. 세계 경제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단기적인 성장에 집착하던 시기는 이제 끝났고 금융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어서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거라는 말인데요. 최근에 몇몇 국가에서 물가가 다소 안정돼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건 사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결국은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앞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발생한 은행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건데 그럼에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게 이번에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 연례보고 내용이에요. IMF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금리 인상 긴축 기조를 장기간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 상당히 힘을 실어서 말하고 있네요. 뭐 어쨌든 연준이든 국제기구든 긴축 의지는 점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 패드워치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패드워치를 보면 화면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고요. 올해 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달 7월에 금리 올릴 거라고 보는 확률이 81%가 넘어서 추가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대하던 올해 금리 인상 종료는 물 건너갔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네요. 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알려주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는 장기채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서 단기채인 3개월 만기 국채 금리를 뺀 건데 여기서 이게 0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라는 말은 지금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더 높은 상태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금리 역전.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만기를 짧게 하고 돈 빌리는 게 이자가 더 비싸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같은 돈을 빌려도 다음 달에 갚을게 하고 빌려가는 거하고 10년 뒤에 갚는다 하고 빌리는 건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정상적인 보통의 경우라면 만기가 길어 늦게 갚을수록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변수도 많고 못 갚을 위험도 커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은 반대로 만기가 짧은 채권이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말인 거죠.
보통 이 장단기 금리 역전 그래프는 경기 침체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경험치적인 자료인데요. 각종 여러 경제 지표 중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면 빠르면 5, 6개월에서 늦어도 1, 2년 내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어요. 코로나 직전에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이때도 금리 역전이 발생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다뤘었죠. 네, 지금 화면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지난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 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6년에서 2007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있었습니다. 사실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그동안은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겨서 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0.5% 내외, 아무리 심해도 1% 내에서 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럼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느 정도냐? 이전과 비교해 지금 깊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금리 역전 문제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때 거의 마이너스 1.9%까지 역전 현상이 났었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례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건데 그런 이례적인 상황 중에서도 더 이례적인 현상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리 역전이 막 일어났을 때는 모든 언론이 집중 조명하다가 지금은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심해졌는데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도 않고 전부 관심이 없는 상태고요. 현재 많은 정보들이 마치 물가가 안정세에 자리 잡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정부도 하반기에는 물가보다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방향과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엊그제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한다. 수출과 투자 촉진, 그리고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